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 그 중에서 파트 3를 오늘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파트 1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파트 2는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그래서 99.997%가 그 인공지능으로 직업이 대체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파트 2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파트 3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 8R를 알아보겠습니다. 8.1에서는 디지털을 차단하라. 2011년에 뉴욕타임스가 구글, 애플, MS 등 고위급 임원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유명한 사립학교 페닌슐라를 취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놀랍게도 IT 기계가 단 한 대도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인터넷을 사용하는 법도 몰랐고 수업은 분필로 수업을 했다는 거고 종이책과 노트로 공부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바뀌는데 아주 너무 좀 심한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원시시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고 놀라서 물어보니 내면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는 거고, 그리고 컴퓨터를 다루기 전에 내 안의 컴퓨터, 즉 창의적 상상력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공립학교는 I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 교과서라고 해서 IT 프로젝트 미국과 또 거의 비슷한 이런 걸로 이제 그 공부하도록 많이 이렇게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가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길을 국가 주도로 성실히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의 책을 보면 미국의 공교육은 구제불능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기를 대학 교육만 경쟁력이 있다. 교육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근에 신저를 가지고 방한했던 유명한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도 미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미국의 공교육이 문제투성인 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도 이렇게 미국의 공교육처럼 따라한다는 거죠. 실리콘밸리 가정에 기업에는 IT 기기가 없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들한테 IT 기기를 전혀 주지 않는 거로 유명하다고 하죠. 빌 게이츠는 아이들을 IT 금지를 시켰는데 무려 14년 동안 IT를 못하게 했답니다.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숀 파커는 IT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SNS를 막 세상에 퍼뜨려 놓고 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약사가 약을 팔면서 좋은 약이라고 팔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약을 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의 입장에서 대하라.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국 IT 기기에 중독된다. 중독은 곧 종속을 의미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스마트폰보다 수만 배의 중독성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마약 이상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하긴 마약도 자발적으로 되게 시작을 하죠.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 특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단할 줄 아는 사람은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고 그 안에서 인간성과 창조성을 발견합니다. IT 시대인 지금도 이런 능력을 찾기 힘들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원시 시대가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한 실천의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느냐, 턴해야 되느냐는 주말에 스마트폰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아날로그적인 문화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2.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해라. 미래는 로봇 임직원과 인간 임직원을 고용해서 같이 사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래의 인공지능이 또한 법인격을 갖출 거라고 예측을 한답니다. 몬테소리 마피아의 비밀, 구글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버진그룹 리처드 브랜슨, 위키피디아 등, 그리고 클린턴과 오바마까지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몬테소리 유치원을 다녔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소위 몬테소리 마피아라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서울대나 하버드의 어떤 그 마피아가 아니고 유치원이 그렇다는 거죠.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인공지능을 유치원 시절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리더십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몬테소리는 뭔가, 어떤 것이 특별한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죠. 자유, 몰입, 성취가 교육 철학이라고 하고요. 구글의 두 창업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공부하고픈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다는 거죠. 유치원에서 교사들은 존중해오고 지지를 해주고 자신의 선택이니 집중하고 몰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치원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제를 선택했다, 이것도 참 상상이 안 가고, 그렇게 교사가 하게 했을까? 어쨌든 그렇게 선택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과 몰입은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몰입으로 나타나고 성취로 나타나고, 그리고 새로운 공부로 더 집중하는 선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기르는 교육. 작가가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힘은 죄송합니다. 몬테소리 교육에 있다기보다는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대의 아이들한테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창조적 상상력이 달이라면 몬테소리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 손가락도 대단한 거라,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MIT 미디어랩 연구소는 가상현실 등을 연구하는 평생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통하여서 유년 시절 내면에 충만했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그 원천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트 3. 노잉을 버리고 비잉하고 투잉하라.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의 10억 년의 권력 계산을 1분 안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양자컴이 1997년 IBM에서 개발되었고 이제 2025년에서 2035년쯤 상용화가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발 비용이 절감되고, 즉 인공지능의 혁명이 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TV 사듯 고장나면 버리고 또 사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버린 것과 취한 것, 경영대학원은 노잉에서 빙의 공감 능력과 투잉의 창조적 상상력으로 이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는 플립 러닝을 도입해서 교과서가 사라지게 했고요. 그리고 토론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 토론이 논쟁 중심의 토론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공감 능력 배양의 토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론의 토론도 아마 인공지능한테는 이길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아인슈타인의 생각 공부법. 빌 게이츠는 다빈치의 초상화를 집무실에 걸어놓고 10가지 공부법을 자신에게 적용한 생각 주간을 만들었고, 생각하는 주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잡스는 아인슈타인의 초상화를 침실에 걸어놓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또 그렇게 걸어놓은 걸 쳐다보면서 생활했다는 거죠. 이 둘의 10가지 공부법이 있는데 조금은 다르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생각하라, 사색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천재 초상화를 침실에 걸어두고 마음의 대화를 하라고 우리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에이트 4. 생각의 전환, 디자인 띵킹 하라. MRI를 개발한 더그 디츠는 한 병든 소녀가 검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의 단기 디자인 스쿨을 졸업했고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동심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이 개발자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취 주사를 맞지 않고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MRI 기계에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의 관점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요람, 스탠퍼드대 D스쿨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품을 디자인할 때 사고의 과정 정도에서 현 상황을 더욱 낮게 변호시키기 위해 하는 인간의 모든 사고로 정의가 진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간의 모든 사고로 디자인 스쿨이 이제 정의가 진화됐다는 거죠. 단순히 뭐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모든 사고를 집어넣는 정도로 정의가 진화됐다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D스쿨의 디자인 띵킹을 그래서 사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도 사색의 힘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D스쿨이 하는 디자인 띵킹의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감하기, 그 다음에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내기, 시제품 만들기, 시험하고 검증하기,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속 그 제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단계, 공감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기부터 또 돌아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느낀 거는, 공감이 첫 번째인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일단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디자인 띵킹을 한국에서는 이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스쿨의 설립자의 한 명인 스탠퍼드대 라이퍼 교수한테 왜 한국은 이게 뒤처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자 그 교수가 5가지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한테 의존하는 가족 문화 때문에 어렵다. 두 번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틀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내면의 창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렇게 이제 사장되어 갖고 나한테 무슨 창의성 있겠어? 이렇게 그냥 아예 벽을 치는 것 같습니다. 다 사실은 자기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3차 혁명 시대까지는 우리는 기계처럼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기계처럼 열심히 일하면 더 인정을 받았죠. 성실한 사람이고 실수 없는 사람이라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4차 혁명 시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저자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8.5.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전설적인 투자자 존 밀러가 존스 홉킨스 대의 철학과에 87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철학과냐, 뭐 경영학과나 뭐 의학과나 무슨 뭐 이런 학과로 기부해야지. 존스 홉킨스 대가 저희 병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체계적으로 배운 철학적 사고법을 투자에 적용해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주류는 인공지능이지만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철학적 탐구와 통찰을 통할 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왜 철학에 그럼 빠졌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 5명, 자기 아이들 5명을 포함해서, 일론 머스크의 아이들 5명을 포함해서 31명이 다니는 학교가 에드 아티스트라는 학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이들을 자퇴시켰는데, 근데 거기에 교육에 아주 비밀이 있는데 아주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게 비밀인데 조금은 밝혀졌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발맞춰서 매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학년은 없고 팀만 있다는 거고, 성적평가는 없습니다. 숙제도 거의 없고요. 모든 교육활동은 대신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보통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 여기 거대한 조리 앞에 홈스쿨링을 시켜야 되나? 그러면 그 교사는 어떻게 조달하나? 참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요. 진짜 철학하는 마음, 트리비움. 인류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하는 능력. 일반인 모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철학은 무엇일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거대한 자기가 스스로 학교를 주도하고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럼 현실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위대한 철학자들의 생각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거나, 그 생각 시스템 위에 거기다 이제 약간의 덧입히거나, 아니면 기존 지식과 기술의 혁신, 그걸 저는 이제 개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혁신을 일으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은 트리비움을 통해서 기를 수가 있는데, 철학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여 내 생각을 하여 논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에 공감으로 끝난다는 거죠. 논리가 공감이 없으면 그냥 뭐 아집이죠. 그게 아집. 그래서 당신의 미래는 철학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또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8.6.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컬럼비아대 의대는 소설 창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의사 후보생들한테요.
의료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쪼개서 소수창작을 가리키는 거죠. 미래 의사에게 필수적인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는 철학, 문학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일대 의대의 최고의 수업은 미술 수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미술 수업은 아까도 이제 봤지만 다 사색, 즉 철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트롤리 딜레마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사고의 가상 사례가 이제 있는데, 3가지 사례가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차에. 직진하면 10명을 치우고 급히 방향을 틀면 1명을 친다. 두 번째는 직진하면 1명을 치고 급히 방향을 틀면 운전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3. 직진하면 여러 명을 치고 급히 방향을 틀면 운전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이렇게 3가지 질문 중에서 인공지능한테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석학들이 이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완벽하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인공지능 차는 어쨌든 도로를 주행하게 될 거고요. 사고율이 그냥 0%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있을 거고, 그 인간이 결국은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산업가의 리더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기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기보다 이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답을 줘서 그거를 인간들,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한테 인공지능은 공감은 없지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7. 문화 인류적 영향을 경험해라.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개발에 참여한 앤더슨은 IBM 입사 당시 인공지능에 대해서 무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입사하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 입사하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무지하다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뽑았어요. 그에게는 문화 인류학적 영향을 한 경험이 있고 그것을 IBM에서 높이 산 거죠. 생각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국에 거주만 해도, 아니 여행만 해도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수재들이 미네르바 스쿨을 택하는 또 이유가 있는데, 교육과정이 문화인류학적 여행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글을 읽고 나서 이건 회장이 몇 년 전에 현지화 전략을 했던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인재를 뽑아서 5년 동안 남미만 남미, 아프리카만 아프리카에서 일은 하지 말고 여행 다니면서 놀으라는 거죠. 그래서 현지의 문화를 익혀서 1년에 한 번인가만 보고서를 쓰는 게 그 임무의 모든 것이었던 걸로 얼핏 제가 기억나는데, 이건 회장이 인공지능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했던 대단한 통찰력과 선견지명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자가 아닌 생활인으로, 이방인이 아닌 현지인으로, 오랜 여행이 포인트가 아니라 현지인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 자신을 얼마나 바꾸었느냐 이렇게 또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인공지능은 지금 하는 이상적인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서 남미를 여행을 하고 보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여행할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산을 가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화 인류학적 여행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8.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일본에서 노벨상을 3명이나 배출한 스쿠바 대학교의 대학원의 특별한 교육과정 중에 봉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교육과정이 있는데 마지막에 봉사가 있는데, 공감 능력과 창의성이 수반되는 봉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봉사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과 차별되기 위해서는 인간성 자체에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 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나만 아는 삶을 살다가 기계에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너와 우리까지 아는 삶을 살면서 기계의 주인이 될 것인가? 너와 우리까지 아는 삶을 살면서라는 게 결국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근데 어떻게 한 줄로 제가 이거를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보다는 느낀 점을 말하자면, 거대한 물결 앞에서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국 거의 모든 직업이 분명히 대체될 것이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뭐 인공지능이 집에 10대, 20대 막 있을 것 같아요. 한 10만 원이면 살 것 같아요. 인간이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사색을 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거대한 천재처럼 창의적인 띵킹을 할 수는 없겠지만, 처한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